지금도 전차와 같은 기갑 전력은 전장에서 보병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요새나 다름없는 무서운 전력입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보병에게도 이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화포보다 더욱 강력하고 정밀한 미사일이 등장하자 이제는 전차들도 마음 놓고 전장을 돌아다닐 수 없게 되었는데요. 바로 보병들이 가진 비장의 무기 대전차 미사일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대전차 무기 중에서도 최강급의 성능을 가진 유도 무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죠. 바로 흥림격인 미국의 제블린 미사일마저 능가하는 성능을 가졌다는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참고해 개발된 현궁은 미국의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보다 2배 이상 저렴하면서도 크기가 작아 운용이 쉬운데요. 그러면서도 유효 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및 추적 성능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해외의 유사 무기 체계인 미국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수출에 있어서도 다른 대전차 무기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만큼 대박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분명 공식적으로 현궁을 대한민국 육군 외에 어디에서도 수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에서는 웬 사우디군이 현궁을 사용해 적들을 박살내고는 얄라 하며 기뻐하는 영상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우디 군 외에 UAE에서도 운용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예멘 후티 반군들도 우리가 만든 현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군은 우리의 현궁을 가장 대규모로 사용하며 현궁의 뛰어난 실전 성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의 전차를 파괴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 한국은 중거리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개발했습니다. 현궁이란 빛과 같은 화살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현궁은 아주 치명적인 무기체계입니다.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참고해 개발된 현궁은 90mm, 106mm 무반동총, 메이트슴, TOW 등 노후화된 보병용 대전차화기의 대체를 목표로 개발되었는데요. 기존의 노후된 대전차화기에 대비해 주 야간 사격이 가능하고 유효 사거리와 관통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또한 미국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보다 가볍고 소형화되어 있어 개인이 휴대하거나 소형 전술 차량 등에 탑재해 적 전차에 취약한 상부 혹은 정면 공격이 가능해 전차에 맞서는 보병의 최종병기, 전차의 천적이라 불릴 만한데요. 현궁이 무서운 이유는 Fire and Forget이 가능한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현궁을 통해 전차에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차의 반격에 당하지 않도록 즉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도 현궁은 소형 고성능 전자광학 장비와 지상 기동 표적, 추적 기법 기술을 갖추고 있어 스스로 알아서 적을 찾아 유도되어 날아가게 됩니다. 엄폐물을 잘 끼고 이동할 경우 이렇게 하면 적 전차는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하는 아군의 보병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발사할 경우 현궁 대전차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약 2.5부터 3km이며 약 900mm의 전차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길이는 1.5m 정도의 미사일과 체계 전체 중량을 모두 합해도 약 18kg 정도라 동급의 해외 무기 체계보다 가볍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이걸 들고 행군을 하라고 하면 절대 가렵다는 말은 안 나오겠지만요. 현궁이 전차의 무서운 천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전차에게 매우 치명적인 탑어택 모드를 선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전차 미사일 FGM-148 제블린처럼 퉁하고 쏘면 그대로 날아가지 않고 하늘을 향해 확 솟구쳤다가 적의 전차 머리 위에 쾅 하고 내리꽂히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이 가능하기에 굳이 미사일을 무겁게 만들어 관통력을 극대화시키지 않아도 현존하는 모든 전차들을 마하 1.7의 속도로 한 방에 박살 내버릴 수 있는 것이 현궁인데요. 미국의 제블린 미사일 또한 이와 같은 탑어택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콜 오브 듀티 시리즈 같은 FPS 게임에서야 발사기 들고 잠깐 목표물에 조준점 걸고 몇 초 기다리면 금방 발사할 수 있었던 제블린이 실제로는 조준기의 냉각부터 30초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블린을 쏘고 나서 100% 맞으면 좋겠지만 이게 언제나 맞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한 대가 아닌 예리매일 경우 다시 쏘기 위해 재장전을 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미사일 무게가 하도 무거워서 숙련된 사수가 20초 걸려서 장전할 정도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장전이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이라크 같은 사막 국가에서는 후덥지근한 주변 환경과 높은 기온으로 인해 이보다 더 걸리는 경우까지 종종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시커 모드로 냉각했을 때는 얼마 안 걸린다고 하며 서머열상 모드가 30초나 되는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초기인 데베카 전투 당시 그린베레의 태스크 포스 바이킹이 이 무기를 처음 쐈는데요. 당시 경험이 없었던 탓에 미 그린베레 대원은 광학화면 모드로 하면 얼마 안 걸릴 것을 계속 서멀 모드로 조준하고 30초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이라크군의 T-55 전차와 MTLB의 궤도에 짓밟히게 생겼는데도 묵묵히 30초를 기다린 선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궁은 재장전부터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궁은 제블린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약간 다른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 카메라의 조합을 사용했는데요. 주간에는 정밀도가 낮은 비냉각식 적외선 센서를 고화질의 가시광 센서로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제블린이나 토, 메티스와는 달리 현궁은 라곤, 발사하고 바로 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지열이나 태양 같은 방해요소가 줄어들기에 열상 모드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기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현궁이 전차에게 무서운 무기인 또 한 가지 이유는 텐덤 반도라고도 불리는 이중 성형 작약 단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전차들은 블럭 형태의 장갑판 껍데기 안에 둔감한 화약이 아레이나 기밀 재료 애니아레이를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어 만든 장갑을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사진에서 전차들의 뭔가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보이실 텐데 이것이 반응장갑입니다. 적의 포반이나 미사일이 이 반응장갑으로 날아오면 반응장갑 안에 화약이 터지면서 그 폭발력으로 적 포탄을 밀어내는 것인데요. 반응장갑을 이렇게 덕지덕지 부녀 놓으면 성형작약 탄두를 방어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며 중량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방어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응장갑을 탄 전차는 대전차고 폭탄을 상대로는 1톤 가량의 반응장갑을 부착할 시 약 10톤 정도의 장갑을 늘리는 것과 대등한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장갑을 무력화하는 것이 이중 성형작약 탄두입니다. 이중 성형작약 탄두는 성형사격 탄두 두 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중 성형작약 만두는 전차의 총드라기 건출 모터 연소관, 첫 번째 선구탄두 단체를 먼저 쏘아 본의 반응장갑을 파괴, 두 번째 주탄두 단체가 반응장갑이 파괴된 전차에 주장갑을 관통하는 신기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뿐만 아니라 적의 엄폐호 안에 있는 콜라캔만한 표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 한정적이기는 해도 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차 잡는 보병의 최강 무기라 할 수 있는데요. 발사될 때는 사출 모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 미사일의 추진부가 점화되기 때문에 로켓의 화염이나 충격으로부터 사수를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궁이 아직까지는 이상하게도 공식적인 수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곳에서 우리 현궁 대전차 미사일이 사용되는 것이 포착되었는데요. 수출한 적도 없는 현궁을 사우디군이 신나게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도 군사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유튜브나 인터넷의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등에서 사우디군 병사들이나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우리가 만든 현궁 대전차 미사일로 적 병력을 정확히 타격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점을 보아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에 아무래도 우리의 현궁이 다수 수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국가들은 인접국의 분쟁 여파로 타국에서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을 밝히기 꺼려하거나 반군 혹은 게릴라전을 감행하는 적군에게 자국민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기에 이를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사우디아라비아군은 세계에서 가장 우리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활발히 사용하는 국가인데요. 2018년 6월 24일 제2차 예멘 내전에서는 사우디군이 사우스 코리아 ATGM이라고 언급하는 무기 현궁을 후티 반군 차량에 사격해 명중시키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로부터 훈련받은 후티 고위 지휘관을 현궁으로 처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려져 대한민국이 아닌 사우디에서 현궁의 강력한 실전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사우디군 병사들은 대한민국산 현궁 대전차 미사일로 3km 거리에 이동 중인 적 오토바이를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줘 세계가 현궁의 우수한 성능을 알 수 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야간 교전 상황에서도 사우디군은 우리의 현궁을 이용해 적의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격파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제 사우디군은 현궁을 사용하는데 아주 재미가 들렸는지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 건지 후티 반군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곳마다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마구 쏴제끼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래도 현궁은 한 발에 약 1억 원을 호가하는 물건이고 현궁이
대대급 이상의만 대전차 무기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데요. 당연히 우리 육군은 현궁을 전차 외 표적에 쓰거나 소부대 간의 전투에서 사용할 일은 없다고 봐야 하는데 사우디군은 심심하면 쏴 제끼고 있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역시 자원은 많고 봐야 하나 봅니다. 다만 문제는 누가 사우디군 아니랄까봐 후티 반군에게 우리에게서 도입한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덕분에 지금은 후티 반군들도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쏴 제끼고 있으며 이들에게서는 또 다른 우리 한국 무기인 K4 고속유탄기관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다 우리 현궁의 기술이 이란 혹은 그와 가까운 북한이나 중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현궁의 입지를 중국산 대전차 미사일이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데 한국이 무기 수출 대국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과 5년 만에 방위산업 수출에서 177%나 성장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방위산업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장 속도가 그들의 미래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지난 한 해 미국이 한국에서 조달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155mm 포탄량이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한 달에 9만여 발의 포탄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생산량은 이의 10분의 1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일 뿐이었죠.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들여오는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법으로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죠. 미 국방부는 한국을 설득하기로 했고 우리 측은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니라면 미국의 요청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강국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단 두 나라, 중국과 일본만은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양새죠. 특히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더욱 한국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중국 관영 매체는 군사 관련 분야에서 유독 온갖 거짓 정보로 도배해 한국을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 군사력에 대해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 군사력에 대한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K9은 확실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터키, 인도, 이집트,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대량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에서 다음 세대 자주포 재원을 미리 공개하기도 했으며 세계 여러 언론들은 한국의 제조 능력을 극찬하고 있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K9 자주포는 PGH-2000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월등한 자주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포의 세계적인 기준점이며 한국의 방산업체 또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국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다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틀렸다, 거짓이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사실을 거부해도 K9은 정말 잘 팔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린 소녀처럼 약한 존재라고 여겼던 한국의 군사력이 전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4명의 이웃이 있는데 3명은 노력하지만 1명은 필사적입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매우 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아시아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기도 하죠. 국토 면적은 불과 10만 210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것은 중국의 장수성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인구는 약 5,200만이고요. 북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으며 남쪽으로 일본과 마주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중국은 항상 한국을 놀려댔죠. 4명의 이웃들 사이에 껴서 결국에는 사라질 나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2021년 한국이 갑자기 세계 무기 시장의 상위권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전체 31위에서 8위로 미친 듯이 성장하면서 단숨에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죠. 우리는 우선 한국의 자주국방 발전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군과 육군, 공군의 관점에서 유럽의 전통 강호들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유럽과 전쟁을 하더라도 전혀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육군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현역 육군은 대략 46만 명이고 예비군은 297만 명에 이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면 순식간에 360만의 병력이 동원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국방비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고성능의 장비를 자랑합니다. 그중 1700대는 비교적 첨단 무기인 K1K입니다. 장갑 수송 차량은 약 3700대, 그리고 자주포 5800문,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 개발한 K9입니다. 박격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도 있죠. 전투기는 약 600기인데요. 이 중에 200기는 신형 F-16이며 이국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이들 유럽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유럽 국가의 기준은 한국과 인구, 경제력이 비슷한 영국, 프랑스, 독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프랑스는 현역군인 11만 명, 탱크 222대, 모두 자국 생산으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는 르클레르 전차이고, 장갑 수송차는 약 5,200대 각종 대포 250문, 영국 육군은 약 8만 명이고 국토방위대 약 3만 명, 현역병은 총 11만 명입니다. 탱크 380대 역시 자국 생산한 챌린저입니다. 4,800대의 장갑 수송차 약 260문의 대포, 이탈리아의 현역군은 약 9만 2천 명이고 구축전차들 포함한 탱크 약 500대, 장갑 수송차 2천여 대, 대포 183문, 전투기 233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현역군이 6만 2천 명, 탱크는 266대인데 자국 생산의 레오파르트 2조, 장갑 수송차는 1760대, 각종 대포 230문과 전투기가 158대입니다. 육군 인구나 무기에 있어서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에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일하게 한국에 견줄 수 있는 점은 탱크의 성능 정도입니다. 종합적으로 군사력을 비교해봤을 때도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 전혀 꿀리지 않다는 것을 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군사력은, 한국의 자주국방 능력, 다시 말해서 약진하는 무기 수출 능력은, 당시 한국은 무기 수출을 시도했는데요. 처음에는 탄약과 무기 부품 정도에 그쳤습니다. 성장도 느렸습니다. 2016년까지 방산시장 점유율은 1%였지만 한국의 군사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무기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대포, 탱크 심지어는 함선과 항공기까지 한국 수출의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2017터부터 2021년 동안 1660%나 상승했습니다. 10배가 넘게 성장한 거죠.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서 2.8%로 단숨에 성장하면서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에 올라섰습니다. 사실 한국의 무기 수출량은 이미 러시아를 뛰어넘었고 동남아시아 최고의 무기 생산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2년에 모든 것이 집계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 수익은 이미 17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전년 대비 100억 달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호주와의 교역 또한 체결할 거라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2022년 당시 발표한 무기 수출 전망은, 그러한 성장들은 한국 국방부가 흥분을 주체할 수 없을 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에는 세계 무기 판매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단 한국은 나토에 수출했고 서방 국가의 무기 수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 미국의 도움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유럽의 버금가는 강호이자 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력은 서방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의 방송에서는 한국군의 전력 상황을 설명할 때 대한민국 제7기동군단의 훈련 장면을 넣어 한국군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초음속 전투기 KF-21은 최대 속도가 마하 1.8,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하며 AESA 레이더와 IRST, 통합 전자전 체계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춰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는 한국 KF-21과 중국 JC-31을 비교해 한국의 방산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했죠. 한국은 이미 중국을 이겼습니다. 중국의 전투기가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들 말하지만 수출에서는 한국을 전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자주포는 몇 차례 치러진 수주 쟁탈전에서 우리의 자주포는 안타깝게도 전부 한국의 K9 자주포에 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한국은 준 5세대 전투기 KF-21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폴란드가 공동개발을 자처하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도 준 5세대 전투기 FC-31을 시장에 내놓았는데요. KF-21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FC-31은 경쟁 상대를 갖게 된 거죠. 한국에서 무기를 성공적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한국 국민들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이 얼마라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FC-31은 아무리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FC-31은 재원상 KF-21보다 싸게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더 저렴한 것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결국 우리의 FC-31은 세계 시장에서 KF-21과의 수주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70년째 휴전 상황이라는 가슴 아픈 상황에도 방산을 수출 산업으로 키워내며 중국이 한국 무기 수출을 막아서는 행동을 보이자 그 배경이 주목을 밟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재 외신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핵심 접항이 보도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정권의 황당한 대응,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격부는 폴란드 전용기의 영공 통과를 막아선 바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17일 한국으로 출발해 수입 예정인 K 전차와 K9 자주포 출고식에 참석할 방침이었고 천무다연장 로켓 계약도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방안이 취소되자 한국과 외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소 이유가 중국이 영공 통과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태어나 충격을 줬습니다. 폴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최단측 항로는 중국 영공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중국 영공을 무해할 수도 있지만 운항거리가 크게 늘어 중간에 급유를 해야 하는 등 왕복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방안 자체가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외신들은 중국이 막았던 사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후 동유럽 국가들이 군비 확중에 나선 만큼 중국이 러시아를 의식해 한국행 전용기의 통과를 막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한국 무기로 채워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 투데이는 자신들과 관련이 없음을 어필하기 위해 중국어 기사로 폴란드 잡관이 항공기 고장으로 비행하지 못했다는 황당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은 폴란드 접부 인사들의 친대만 정책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5월 폴란드 격제기술부 차관이 팀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했던 상황을 상기했던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중국 언론들은 영공을 막은 자국 접부의 조치에 잘했다고 맞장구를 치는가 하면 이건 작은 벌칙일 뿐이라며 폴란드는 반습했으면 좋겠다 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한 대를 거절했을 뿐 여객기에는 영향이 없다며 중국의 무례함을 비난하지 말라고도 덧붙였죠. 그동안 중국이 폴란드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동에 놀라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2015년 폴란드는 중국과 1대1로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시진쯤이 폴란드를 방문했고 양국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죠. 당시 시주석은 폴란드는 실크로드가 만나는 유라시아 대륙의 교차로였다며 중국에서 폴란드로 온 화물열차에 몰라 1대1로 계획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 고속열차 도착을 축하하기 위해 폴란트산 사과를 먹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 위치한 말라쉐비체 물류 허브는 중국에서 이유로의 철도화물 수출 중 9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길이 12,000km에 달하는 실크로드 철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을 거쳐 유럽으로 물류를 운송하는 1대1로의 충추노선입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폴란트는 매우 중요한 국가인 셈입니다. 작년 9월에도 중국 상하이에서 쫄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하는 화물열차 서비스가 개시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주요국 항구가 축소 운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 유럽 간 화물열차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15,000 편이 운행됐던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이후에 수출한 총액은 820억 달러나 됐습니다. 이는 2016년 대비 10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올 2월 있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도 합석했는데 5년 전 시진핑과 했던 참석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직전이었고 두다 대통령은 시진찜과의 회담에서 수출 통로를 방해할 것이란 경고를 했습니다. 폴란드는 중국이 개입해 중재하길 희망했지만 결국 올림픽 폐막 4일 후 전쟁이 났습니다. 중국은 현재도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가속화되자 중국의 1대1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중국은 폴란드에 다시 손을 내미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0월 말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협력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5월 폴란드 접부 인사가 대만을 방문했기 때문에 최근 한국으로 향하는 영공을 폐쇄했다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언론을 통해 진짜 이유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로켓 발사기 300기 접도를 구입한다는 소문이 중국에 퍼졌었고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무기 판매 점유율이 중국을 따라잡고 있다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15일 폴란드 접부가
한국과의 천무 구매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측은 이를 후 영공 통과를 불허해 정식 계약 방해에 나섰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2020년 대비 3배 증가한 100억 달러를 넘어설 예정이고 이미 세계 4위 수출국이 돼 중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예상치는 200억 달러 이상으로 지난해 대비 3배 정토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지난 7월 말 폴란드가 K전차 1000대, K구자주포 670문, 그리고 FA-50 겹공격기 48기를 구입하기로 했던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상황입니다. 금액으론 25조 터부터 40조 원 규모로 한국 방산 사상 최대의 수출이었죠. 그런데 해당 계약 후에도 이틀이 지난 7월 29일 시진핑이 폴란드 대통령에 전화를 걸었고 협력 강화를 핑계로 한국 무기 수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억 달러 규모의 천무까지 구입하기로 해 그야말로 뒤집어졌던 것입니다. 이는 K전차와 K구자주포 1차 이행 계약을 합친 금액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천무가 유럽에 수출되는 것 또한 처음이죠. 중국 언론들은 영공 통과 방해에도 19일 접식 계약이 체결되자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무기 판매 순위가 밀리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말입니다. 최근 5년간 무기 수출 순위를 보면 미국이 39%로 압도적이고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의 순위입니다. 중국이 4.6%를 차지하며 4위를 했고 한국은 2.8%로 8위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순위가 뒤집어져 한국이 4위에 몰라서려 하자 중국이 다급해졌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는 미국제 하이마스 500분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미국 측 공급 일정이 늦어지자 천무 도입을 서둘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데다가 화력이 더 세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사거리 80km인 유도로켓 12발과 약 300km인 전술미사일을 쓸 수 있습니다.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수백 개의 자탄이 공중에 뿌려져 축구장 약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포병 무기 중에서도 고가의 무기입니다. 첩단 유도로켓과 전술미사일 구매비는 발사대 가격의 수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폴란드는 8조 원대의 천무 288대 토입 계약을 했죠. 하나디펜스는 무선적으로 18대를 2023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최고격병자가 한국에게 시장을 뺏길까 6,500만 달러를 투입해 하이마스 생산량을 연간 60대에서 96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폴란드의 한국 무기 선택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처럼 다연장 로켓을 중시하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잡거리 포병 사격이 전투 상황을 바꿔놓으면서 동유럽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의 국방 예산이 적어 무기 구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내놨지만 대급은 10여 년에 걸쳐 분산 지급돼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폴란드의 올해 국방비는 18조 2천억 원으로 GDP 대비 2.2% 정도입니다. 이것 또한 내년 3%로 증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 놀라운 것은 폴란드가 천무에 이어 레트백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잡관은 20일 자체 개발 장갑차 보르숙을 보완할 수단으로 레드백을 고려 중이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현지에서 시연이 있을 예정인데 만족 시 추가적인 계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태국 등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영국 등 다양한 나라로 퍼져 있죠. 올 7월 KF-21 이 첫 비행에 성공했을 때도 중국은 경계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제-22 KF-21에 제압될 수 있다며 한국이 하룻밤 사이에 전투기 기술 대국이 됐다. 는 기사로 놀라움을 터냈던 것입니다. 관련 뉴스만 하루에 수십 건이 쏟아졌을 첩도입니다. 그리고 KF-21이 F-16을 대체하는 스타 수출 전투기가 될지도 모른다며 중국 샤오룽 전투기 수출의 최대 적수가 될 것이란 보도까지 했습니다. 샤오룽 전투기는 제2신물 개발한 중국 항공기 그룹의 수출용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수출용으로 만들었던 FA-50 전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투기죠. 중국의 한 해 국방비는 한국의 5배 정도인 2,500억 달러 수준인데 그럼에도 한국의 무기 수출이 뒤처질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중국을 순위에서 완전히 밀어버리길 바랍니다. 규모 7.6의 강진이 강타한 노토반도 대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시카와현에서 지난 8일 오전 기준으로 총 1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시카와현이 집계한 연락 두절
주민 수가 무려 195명에 달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이처럼 우물한 소식이 가득한 일본에서 최근 기적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무려 124시간이 지난 6일 오후 8시 20분 이시카와현 스즈시의 한 무너진 주택에서 90대 여성이 구출된 겁니다. 이 90대 여성은 무너진 주택 틈에서 빗물을 마시면서 살아남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2층 목조주택의 1층에 깔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일본 재난의료지원팀 의사는 여성의 왼팔과 상반신이 겨우 보이고 희미하게 신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사는 손을 잡았더니 반응이 있어서 살아남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감자기 잔해를 제거하면 여성 몸 상태가 급변할 수 있어서 링거를 투여하면서 체력 회복을 기다렸고 구조대와 의료진은 모두 구조 중간중간 힘내라며 여성을 계속 격려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1995년 한신 대지진 때 지진 현장에서 72시간이 지나 구조한 피해자들이 달수, 저체온증 등 문제로 생존율이 크게 낮아진 경험을 근거로 72시간을 지진 인명구조의 골든 타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24시간 만에 사람이 구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진 날, 곧바로 절망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일본 내에서 앞으로 한 달간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평소의 100배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이 같은 경고에 절망하는 이유는 노토 대지진 피해 지역은 아직 인명구호도 다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집들이 무너져 갈 곳이 없는 피난민이 28,000명을 넘어서며 지자체 대피소가 넘쳐 상당수가 비닐하우스 등에서 일주일째 영하의 추위를 견디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피해 지역에 폭설이 내리 추가 건물 붕괴가 우려되고 구조도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이미 지진으로 손상을 입은 건물이 눈의 무게로 추가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9터부터 10일에도 노토반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이 예보돼 토사재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더구나 이시카와현에 따르면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해 여전히 3천여 명의 주민이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피해지의 대피소 중 70%가 넘는 213곳은 비닐하우스, 민가, 사원 등 피해자들이 임시로 꾸린 대피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호의 손길조차 당지 못하고 있고 단수, 단전 등으로 혹한의 추위를 견디고 있는데 또 다시 더 큰 강진이 온다는 경고가 나오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노토반도 일대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총 1221차례 관측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크고 작은 지진의 약 2배 이상이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상청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토반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6.0 지진이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노토반도 북동쪽 해역에서 9일 오후 5시 59분께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나자 일본은 또다시 쓰나미가 공포로 대혼란이 일었습니다. 일단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니가타현 나가오카시에서 진도 5약의 흔들림이 감지됐을 정도로 커다란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진이 일상이 되고 더 위험한 강진이 덮칠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일본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본의 행정 능력의 무능함과 전산망의 노후화가 세계적으로 들통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진 발생 이후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특별재난 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것을 보면 느려 터진 행정은 입을 다룰지 못할 정도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노토반도에서 규모 7.6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8일 누적 사망자 수가 168명으로 집계된 그때서야 이번 지진을 특별재해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준비 절차를 강요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때 이미 주택 피해만 1390건에 달했고 지진으로 도로가 끊겨 각지에서 고립 상태가 된 가구도 있어 3천여 명 이상이 고립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였고 노토반도에 저녁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맹추위 속에서 28,000여 명이 대피소에 수용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수와 정전도 계속됐고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수만 명이 지내고 있는데 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준비 절차를 지시하다니 한국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야 지자체들은 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 보조, 증액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대피소에서 나와 호텔이나 여관 등 추가 대피소로 이동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주일 넘게 피난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피로와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와지마시의 피난소에서는 첫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또다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노토반도 특별재해로 지정을 위한 준비 절차 지시는 너무 늦은 일본의 행정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진짜 심각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부활의 조짐을 보이던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날렸기 때문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번 지진으로 일본의 GDP가 230억엔부터 500억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적게는 2108억 원에서 많게는 4582억 원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피해 전모조차 아직 알 수 없고 이번 지진으로 특히 피해가 큰 이시카와현은 기계나 반도체, 식료품의 공장이 산재해 있는 데다가 농업과 수산업도 번성한 곳입니다. 따라서 지진이 전모가 밝혀지고 실제 피해 상황이 집계되면 일본 GDP에 미치는 영향을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SMBC 니코 증권은 노무라 증권보다 더 많은 손실을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GDP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약 5,865억 원이나 줄어든다고 예측한 것입니다. 니코 증권은 이시카와, 도야마공산, 후쿠이 후징, 니가타신시 등 4개 현에서 도로 절단 등으로 3월까지 기업 생산활동에 제약이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액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대지진은 일본의 대외활동에도 차질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다시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번 지진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일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7.6 규모의 강진으로 니카타현 사도시, 소재 사도광산이 낙석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문제의 사도시는 노토반도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사도시 니시미카와 사금산 도로변, 경사면이 붕괴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사도시는 이번 강진이 행여나 유네스코 등재에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애써 유네스코 등재에 영향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일반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됩니다. 하지만 지진의 위험이 대폭 증가한 지역이며 그것도 광산이기 때문에 지진으로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는 곳이 유네스코로 지정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도 광산은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 구리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활용됐으며 일제가 조선인을 대거 동원해 강제노역을 시킨 곳입니다. 이에 일본은 사도 광산 추천서의 대상 기간을 16부터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을 사실상 배제해 논란이 되었는데 또 다시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다가 지진 피해까지 입은 겁니다. 사도시 관계자는 유네스코 등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유네스코 등재는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사업으로서 이런 지진, 재난구역의 신규 유네스코 등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적인 관점의 해석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GDP 감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의 악영향까지 일본의 이번 노토 대지진은 일본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